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 하루짜리였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다우와 S&P 500 간밤에는 상승세를 멈췄고요. 나스닥만 엔비디아에 좀 힘을 입는 듯 강보합 마감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했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시간 외에서 13%, 14% 정도에 이르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조금 힘을 보탤지 모르겠네요. 네, 어제 국내 증시 중국발 훈풍의 밸류업 지수 발표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일과는 반대로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발 경기 부양책 효과, 국내 증시만 좀 피해가는 모습이었죠. 네. 중국도 어제는 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네. 그 부양책 효과가 하루 만에 끝나나 싶기도 하고 글쎄요 왜 이렇게 우리 시장만 이렇게 약한지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투자분들이 좀 참담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밸류업 지수도 발표되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부양책을 낸다고 하는데 네, 외국인이 연일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밸류업 지수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실망도 크지 컸죠.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상속에도 불황이 있다고 합니다. 참 생소한데요. 오늘 코코 법률 상식을 통해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절세까지 가능한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조심스러운 상승을 이어오던 뉴욕 증시, 그간 미뤄왔던 걱정과 불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인데 과연 이 실체가 있는 불안인지 곱씹어 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만 0.04% 소폭 상승한 반면 다우지수는 0.70%, S&P 500은 0.19% 각각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보시면 엇갈린 모습인데요. 애플은 0.44% 하락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69% 올랐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경우 어제 급등에 이어서 2%대 오르면서 나스닥 상승을 그나마 주도해줬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다시 회복했고요.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 반영하면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 좋았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은 0.74%, 알파벳은 0.40%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보시면 개발자 컨퍼런스 앞두고 있는 메타 기대감 반영하면서 0.88%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어제에 이어 1%대 상승했는데 리비아는 6%, 니콜라가 7% 넘게 급락하는 등 다른 전기차주들은 부진했습니다. 이외에 모건 스탠리가 투자 등급을 강등하면서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와 포드의 주가는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어제 중국 경기 부양책 이슈로 상승했던 종목들 대체로 하루 만에 되돌림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소비자 신뢰지수에 이어서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 발표가 됐는데요. 71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발표치보다 둔화됐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한데요. 주택시장 안정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시장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들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돼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요즘입니다. 장 초반 출발은 좋았지만 중동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도 하루 만에 그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미끄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시장이 개별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불안한 흐름 속에서 간밤 그나마 강세 보인 곳이 반도체입니다. 물론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이번 주는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마이크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마진율도 전보다 개선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AI 산업 활성화로 관련 수요 증가가 데이터 센터와 디램 등의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 외로 말씀 주신 것처럼 10%가 넘게 급등하면서 여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시간 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와 관련한 부정적인 보고서와 이슈들 나오면서 최근 투자자분들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걱정과는 달리 이 AI 투자와 반도체 이익은 우상향하면서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크론도 HBM 시장은 2025년까지 약 250억 달러 규모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그때까지의 HBM은 모두 판매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에서 반도체 시장을 두고 말이 많지만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시즌의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면서 반도체 투자의 방향성을 보다 세밀하게 설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국채금리는 앞서 주택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고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등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가 경기에 대한 기대로 확산되면서 함께 상승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 3.56%대, 10년물은 3.7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내전 중인 리비아의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하루 만에 끝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 또 WTI는 70달러 선 깨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성장과 침체 사이에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걱정과 불안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가상현실로 쓴맛을 봤던 메타가 절치부심 끝에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 오라이언을 공개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오라이언이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아직 시제품 단계지만 놀라운 기능들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일반 안경과 같이 일상생활에 착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와 무게를 구현했고 별도의 유선 전원 공급도 필요하지 않고요. 안경 유리에 프로젝터를 통해 3D 이미지를 투사시켜 증강현실 기능을 구현해냈습니다. 또 신경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통해 함께 제공되는 밴드 형태의 기기를 착용하면 근전도 손목 밴드가 음성과 시선, 핸드 추적과 결합해 팔을 들어 올리지 않고도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데요. 메타가 공개한 데모 영상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깜짝 등장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메타는 이 밖에도 비싼 값을 못한다 혹평을 받았던 혼합현실 디바이스 퀘스트3의 보급형 제품도 내놨고요.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는 AI 라마 3.2 업데이트와 함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안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초소형 모델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도입한 곳이 있죠. 바로 유럽인데요. 본격 시행 전 업계로부터 자발적 수약을 받고 나섰는데 대표 빅테크로 꼽히는 애플과 메타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업 명단을 보면 115개 기업 가운데 이들의 이름은 보이질 않는데요. 구글과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포함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긴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AI법이 본격 시행됐을 때 EU 집행위에 더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발적 준수 협약 단계에서부터 주요 기업이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들 기업이 법 시행 이후에도 EU 집행위의 판단에 불복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특히 이번 협약에 불참을 선언한 메타와 애플은 앞서 각각 차세대 AI 서비스를 유럽에서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영역이 또 있죠. 빅테크들의 시장 독점 이슈인데요. 업계 간 견제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며 유럽연합 경쟁당국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경쟁사 플랫폼으로 이동하려는 고객들에게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거나 기술적 장벽이 없는데도 이를 제한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받아온 데다 또 이번 사안과 별개로 화상회의 앱 팀즈 끼워 팔기 이슈와 관련해서도 집행위의 조사를 받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런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또 팔았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8억 6천만 달러치를 추가 매각했는데요. 이번 매도로 지분율은 10.5%까지 낮아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랜 기간 버크셔 해서웨이 최대 투자 등록에서 2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최근 연이은 매도 행렬에 3위로 밀려났고요. 여전히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가올 미 대선을 비롯해 큰 변수들이 특히나 많은 요즘 버핏이 최애 은행주를 연거푸 팔아치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워런 버핏의 현재 투자 패턴이 과거 닷컴 버블 붕괴 이전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미드 캐피탈의 빌 스미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버핏의 주식 포지션 정리는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라면서 S&P 500 지수가 10년간 저조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또 버핏이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지션을 상당히 줄이는 지금이 하방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자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을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정책금리인 7일물 영래포 금리를 현재 1.7%에서 1.5%로 0.2%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영래포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와 예금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 추세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아울러 중국 인민은행은 이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시중은행에 약 57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 내 소비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내 중국 관련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헝슌그룹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17.88%, 컬러레이가 10.75% 올랐습니다. 또 이어서 화장품 기업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가닉드 코스메틱이 5.56% 올랐고요. 로스벨도 5.38%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특히 구리 가격은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현지 시간 24일 기준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구리 가격은 톤당 9,697달러로 1.6% 상승하면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전선업체들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을 판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은 전선업체들의 매출 상승과 직결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선업체들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국내 전선업계 빅투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합산 매출이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해외 매출로 올해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관련주들의 투심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만큼 전력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전선주도 주목받았습니다. 어제 가온전선이 5.98%, LS가 3.7% 뛰었고요. KBR 메탈과 LS 에코에너지 모두 2%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찰청이 처음으로 텔레그램과 연락망을 구축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 관련 협조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도 수사 교환 협조 방침을 밝힌 만큼 그동안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 수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딥페이크주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이스트소프트가 11.39%, 샌즈랩이 9.69% 올랐고요. 크라우드웍스가 6.78%, 디지캡이 2.63%로 상승했습니다. 인도 시장 규제 당국이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 공개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7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인도법인의 IPO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한 예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번 IPO를 통해 약 4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고요. 조달한 돈은 현지 생산시설 투자 등에 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은 연산 82만 대 규모의 인도 첸나이 제1, 2공장 그리고 34만 대 규모의 기아 아난타푸르 공장을 확보한 데 이어서 세 번째 공장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 능력은 약 150만 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IPO 이후 현대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동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KNS가 9.65%,
매실 만두가 2.9% 올랐고요. 캐스코리아와 에치파운드리 모두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어렵게 만든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갑자기 밀린 시장, 정말 백약이 무효한 걸까요? 어제는 중국 부양책으로 미증시 다우와 S&P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밸류업 지수도 발표돼서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시장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힘 빠지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전략 잡아가시죠. 어제 양 지수 모두 1%대 약세였습니다. 코스피가 1.34% 내려 2,596.32포인트, 3거래일 만에 다시 2,600을 내줬습니다. 코스닥도 1.05% 하락해서 759.30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코스닥은 8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우리도 상승 출발했었지만 마이크론 실적에 대비해 반도체 쪽 매물이 출회되고 중동 리스크와 빈투스의 우려까지 불거지며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하면서 종가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 보시죠. 시장이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맥없이 빠지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연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5,731억 원 순매도에서 6거래일 연속 셀코리아를 이어갔고요. 대신에 기관이 5,492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36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11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도 394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했는데 다만 여기는 기관 쪽에서 437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로 약했습니다. 오전과 오후가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음봉이었는데 특히 반도체 투톱 윗꼬리가 달렸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1.58% 하락해서 62,200원, SK하이닉스 1.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간밤에 두 종목에 큰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양 종목 모두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대 약세였고 셀트리온도 2.68% 하락하며 20만 원의 턱걸이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2.72% 하락, KB금융 밸류업 지수에서 탈락하면서 4.76% 조정을 받았는데요. 간신히 시총 집 10위에 자리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리노공업 딱 한 종목이 소폭 오른 걸 제외하면 9개 종목이 일제히 파랗게 질렸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6.37% 떨어졌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에 1, 2위 자리가 바뀌기도 했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역시도 하락했고 HLB가 2.85% 떨어지면서 시총 4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그 밖에 리가켄바이오와 클래시스, 휴젤이 2, 3%대 약세였고요. 삼천당제약도 6.35% 급락하면서 헬스케어 업종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3원 90전 내린 1,33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 반전하더니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 1,336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 효과에 전날 크게 밀렸던 달러 가치가
달러 약세가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인식이 고개를 들면서 방향이 바뀐 건데요. 오늘 외환시장 소폭 오르며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도 또 밸류업도 소용이 없는 시장, 정말 백약이 무효한 걸까요? KB증권에서 어제 갑자기 떨어진 배경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크게 4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우선 어제 오후에 불거진 중동 리스크,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방산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금투세 결정이 지연되면서 어제 시장에 일부 실망감이 반영됐을 수도 있는데요. 통상 11월 국회 기재위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4분기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10월 초에 나올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성 매물이 출회됐었는데요. 일단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업황 우려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거의 1배에 근접한 상황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PBR이 1배에 근접하거나 하회했던 경우에 직후 40일에서 60 영업일 이후부터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11월을 주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관련 소재와 산업재 관련주, 그리고 미국 쪽 호재까지 있는 화장품주도 눈여겨보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 업종에 대해선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지금 마이크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겨울이 올까 조급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로 대응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체크하시죠. 오늘 마이크론 실적 확인을 했고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나왔을지 체크하시죠. 더불어서 오늘 일본 도쿄에서 게임쇼가 열리고 지금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회의도 개최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음원 스트리밍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정부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구글의 끼워 팔기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지니뮤직과 NHN벅스 등이 강했는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시장에서 기다리던 마이크론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에 훈풍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600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이제 다우지수는 42,000선이 또 좀 깨진 상황이고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는 진짜 정말 하루짜리였는지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유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중국 경기 부양책이 이제 실물 경기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뭐 뉴스를 타고 있는데 그럼 유가가 좀 올라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잘 못 오른다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는 과연 저게 이제 증시도 살리고 부동산도 살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 지준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리 낮추고 대출 풀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장은 조금씩 생각하면서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어제 국내 증시는 사실 그 효과 하나도 못 봤죠. 우리는 못 봤죠. 거기다가 뭐 그야말로 앞서 모닝벨에서 우리 김대호 박사께서 진짜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만 진짜 그게 어떻게 그럼 뭐 하려고 100개나 해서 아니 다우지수가 30개고요. 네네. 뭐 독일의 대표지수 닥스도 30개, 프랑스 네. CAC 40, 뭐 이런 식인데 아니 정말 한 30개나 많아야 50개 정도로 지수해서 우리도 저 안에 한 30개나 50개의 저 선택된 종목에 들어가 보자 하는 네. 밸류업을 위한 어떤 기업들의 그걸 해줘야지. 무슨 뭐 배당도 안 해요, 뭐도 안 해요. 진짜 박사님 아까 김대호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얘가 왜 제가- 들어가고 KB는 왜 빠져요? KB금이. 그래서 제가 네. 진짜 기대하세요라고 그때 여쭤봤던 거 기억나시죠? 기대하세요 하는 거는 금투세에 대한 기대였고 뭐 조금 이렇게 아니, 그때 소장님이 방- 밸류업에 대해서 기대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랬나요? 참시 무슨 방송용 멘트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따지고 드시니까 이제 그냥 아무 소리 안 할래요. 아니 이제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이게 그나마. 사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라고 일컬어지니까 많은 네.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뭐 AI 장비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체크해 봐야겠죠, 저희. 그래야겠죠. 예, 바로 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박상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매출 전망 가이던스도 좋았고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일단 뭐 14% 가까이 좀 급등한 상황인데 마이크론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실적부터 좀 리뷰를 해볼까요? 예, 지금 애프터장에서 14.5% 정도 급등을 했고요. 네. 주요 원인은 이제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HBM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FY 4Q 24 매출은 77.5억 달러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한 1억 달러 정도 상회를 했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8%포인트 높은 36.5%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치를 각각 4.8% 그리고 1.9%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는 수치를 언급을 했고요. HBM 관련해서는 이제 24년하고 25년 물량이 이미 완판됐고, 뭐 ASP도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던 만큼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HBM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우리가 마이크론 눈치를 봐야 될지 마이크론이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눈치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박 연구원님 지금 어쨌거나 가장 먼저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결과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에 또 그리고 3분기 실적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발표하는 만큼 조금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의 디램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비슷하고 ASP는 10% 중반 정도 상승했고요. 램드는 출하량이랑 ASP 모두 하이 싱글 퍼센테이지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3분기 메모리 출하량을 거의 다 마이너스로 보고 계셔서 조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조금 보고 있고요. 예, 주가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이번에 14% 이상 상승한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시가 대비 종가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지난 15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꺾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 또 일각에서는 반도체 공급이 과잉된 상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연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반도체 업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내년에도 이제 D램 ASP, 평균 ASP가 올해 대비해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자료는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전망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HBM 캐파가 범용 D램 캐파를 약 한 30% 정도 잠식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3사 D램 캐파가 HBM을 포함한 D램 캐파가 1,450K인데
내년 말 기준으로 HBM이 한 440K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30% 정도 되는데 작년에 업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인위적인 감산을 했을 때도 디램 가동률이 75%, 저점이 75%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내년에는 이제 범용 디램 쪽도 사실 조금 공급 부족이 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 반도체 주가의 상승은 조금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 전망이 맞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 의원님. 전화로만 모시다가 그러게요. 오늘 모처럼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그 시장이 그렇게 노래 불렀던 금리 인하 해줬고 기대 이상으로 50bp 해줬고 거기다가 지금 뭐 연준 이사들까지 나서가면서 다음번에도 50bp 할지 몰라요 해서 계속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리고 있고 중국은 타이밍 맞춰서 한다고 한 게 돈 확 풀어줄게 이거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또 뭐 밸류업 지수라고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한번 박차를 가해보자 그러고 또 금투세 추진하던 야당은 국민 여론 한번 들어보는 시늉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참네. 아니 그리고 뉴욕 증시도 생각보다는 약해요. 그 금리 인하 이후에. 예. 예. 근데 뭐 뉴욕 증시 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다우스나 S&P는 거의 사상 최고치에서 사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약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약하다라고 표현이 기대보다는. 예, 네. 그런 이제 9월 장이 통상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는 게 통상적인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플러스 증가율을 수익률을 이제 보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면 뭐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기대하는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 연준도 이제 비컷을 했고 중국도 이제 금리라든지 뭐 또 증시 부양책도 내놨고 뭐 ECB도 뭐 10월달에 금리 인하할 거고요. 뭐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동성이라는 측면 부분은 상당히 조금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동성 측면에서. 네, 그렇게 보면 자산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분명히 조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그러면 왜 못 따라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경기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경기 측면. 경기 측면. 네. 우리가 뭐 수출 하나만 갖고 사실은 경기가 그동안 버텨왔는데 뭐 지금 반도체 뭐 겨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출을 견인했던 업종이 세 가지입니다. 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요 세 가지 트리 업종인데 여하튼 하반기에 기저효과로 해서 수출 증가율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 모멘텀이 약간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럼 나머지 업종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국내 경기의 어떤 경기가 가는 어떤 모멘텀 길을 좀 잃어버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수 경기입니다. 지금 내수 경기 자체가 워낙 사항들이 안 좋아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한은의 어떤 전망 이것을 상당 부분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가 여러 면에서 뭔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강한 모멘텀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 자체가 국내 증시 자체가 좀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뒤에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는 사실은 그 중국의 디플레이 리스크 그늘에 일단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힘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이제 수출 뭐 소위 말하는 굴뚝 산업 자체의 수출이 회복이 되지 못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좀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벌써 이제 중국발 디플레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아닌 게 아니라 알리나 템으로 주문하니까 와 이 가격에 이런 게 와 싶을 정도도 느껴집니다만 국내적으로는 디플레라고 얘기하기에는 박 의원님 마트에 갔다가 파프리카 2개 집었더니만 8,000원이에요. 그냥 내려놔야 됩니다. 갑자기 치킨이 땡겨서 한번 주문하려 했는데 배달료 포함하니까 이게 근 한 3만 원 돼요. 닭 한 마리가. 이건 내수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라는 부분도 네. 이제 물가 지표로 나온 거하고 실제 그러니까요. 체감으로 나온 예. 거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 뭐 건설 경기라든지 뭐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뭐 들썩거리고 있긴 하지만 건설 경기가 이제 장기 부진화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 우리가 고용 시장을 걱정하지만 사실은 더 걱정해야 되는 게 국내 고용 시장의 절벽 리스크가 고용 아닌가. 시장의 절벽. 예. 지금 우리나라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작년에 뭐에 비하면은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난 상황들이고요. 네. 특히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도 보게 되면 60세 이상 또뭐 어떻게 보면 임시직 뭐 이러한 쪽으로만 사실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력으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될 뭐 20대에서 50대는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 자체는 뭐 일단 폐업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국내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뭐 체감적으로 물가는 상당히 높고 쓸 수 있는 돈 자체는 사실은 없다. 고용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증시 문제가 아니라 경기 자체에 상당히 조금 힘을 빠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유독 조금 소외되는 양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말씀 주셨는데 다시 저 미국 쪽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ECB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유럽 경제 상황도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예. 미국 지표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모멘텀이 둔 그러니까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좀 약화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좀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부분에 물론 이제 연준이 뭐 서둘러서 사실은 이렇게 비컷을 해줬다라는 네.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요새 미국 경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미국의 어떤 예외주의를 얘기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좀 예외주의가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주의라는 거는 결국 미국만 좋아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미국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보면 이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면서 총수요를 갖고 이제 경기를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게 2010년 중반대를 넘어서면서 보면은 미국은 이제 공급 쪽에 역량을 늘리는 쪽, 뭐 그게 뭐 리쇼링 정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술 혁신도 됐는데 결국 이제 공급 사이드 자극을 늘리는 쪽으로 이제 뭐 투자도 늘리고 하면서 결국 그 새로운 어떠한 경제 방향의 구조를 사실은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우연히 이제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제 2019년 대비 2013년에 그 명목 GDP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늘어난가? 이건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목 GDP. 네, 중국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미국이 그만큼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외주의, 특히 이제 어떤 공급망 재편을 통한 어떤 공급 사이드 쪽에서의 역량을 사실은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미국이 이렇게 예외주의적인 어떤 성장 흐름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도 뭐 우리가 계속 뭐 AI에 대한 고점 논란, 뭐 여러 가지 버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결국 전 세계가 가야 될 방향은 사실은 그 방향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 경제의 예외주의라는 부분 자체는 계속될 수 있다. 그것이 미국 경기가 뭐 그렇게 강한 성장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어떤 그 연착륙 비슷한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 가면서 침체를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유는 어렵죠. 사실은 EU 경기 보면 독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휘청거리고 최근에 뭐 지표도 뭐 PMI 나오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진했던 경험이 있었나라는 정도가 들 정도로 이제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독일이 이제 부진한 원인들이 있겠죠. 그것은 이제 뭐 아무래도 유럽도 뭐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고유가 뭐 우리처럼 이제 고물가 때문에 가계의 어떤 소비 여력 자체가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독일도 이제 중국 경기와 상당히 이제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피해를 보고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워낙 그 뭐 과한 또는 뭐 경쟁력도 있고 하면서 나오면서 독일의 어떤 자동차 산업을 사실 위협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유럽 경기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ECB가 이제 아무래도 10월부터 이제 금리를 내렸고 뭐 ECB도 뭐 어찌 보면 비컷을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요 부진 때문에 지금 독일판 2구 화신 정책,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다시 도입할 지금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입을 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도입을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런 수요 진작책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독일 경기가 그래도 좀 뭐 침체로 가기보다는 좀 회복적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여지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 봐야 되고, 그것이 지금 독일 증시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독일 증시는 사실 사상 최고치를 거의 경신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 현상이 이런 어떤 정책 기대감뿐만 아니라 또 한편은 그 독일의 어떤 대장주 성격의 기업들 자체의 이익들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산이라든지 또 네. 세브로 대변되는 IT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건조한 견조한 어떤 실적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좀 독일 경기를 그래도 좀 지탱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유럽 경기를 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어제 엔비디아가 예. 어제 보자.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요즘 사실 뭐 나스닥을 갖다 이렇게 그렇죠. 예, 버텨주고 견인하죠. 있다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 2.18% 오르고 뭐 지금 마이크론도 지금 올랐고 지금 시간 외에서는 14%대 지금 예. 이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이제 마이크론을 오늘 반영하면 오늘 미국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생각보다는 그냥 0.8% 상승이 그쳤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은 진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예. 뚜껑 열어서 1시간 동안 흐름 보고 오늘 이 정도겠구나 생각하는 것도 번번이 오후에 가면 틀리고 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많이 좋았다. 시간 외에서 급등. 이거 오늘 우리 시장에도 특히 우리 반도체 관련주에도 좋은 의미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죠. 보시는 거죠. 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네.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마이크론 실적이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준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3분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뭐 예. 지져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가장 긍정적인 게 내년도에 그 AI 투자라든지 예. 또 AI와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실은 가이던스를 줬다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뭐 반도체 뭐 겨울 얘기를 하면서 AI 어떤 수요 자체가 뭐 또 기업들의 투자 자체가 이제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 그러니까 뭐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AI 투자를 뭐 상당 부분 기업들이 꺼릴 거다라는 쪽에서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 마이크론이 내는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내년에 그러한 어떤 우려 자체는 상당히 불식될 수 있다. 물론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가 내년도에 어떤 시장이라든지 AI 투자에 대해서 그러한 좀 긍정적인 어떤 가이던스를 제공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의 어떤 픽아웃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도한 어떤 우려가 사실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실제 그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또 반도체 수출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우려만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예, 수출 증가율도 뭐 둔화는 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상당히 견조한 어떤 증가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조금은 뭐 오늘 지금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자체가 이러한 우리나라 최근에 또 전 세계적인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 자체를 좀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만약 이제 중국이 사실은 어저께 그 뭐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뭐 하루짜리로 끝났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긴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지준율이라든지 그 금리 인하를 그렇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중국이 그만큼 급하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의미를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추후에 추가적인 어떤 정책들이 사실은 더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소비와 관련된 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 그러한 어떤 것들이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뭐 반도체 업황에도 사실은 상당히,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은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계속 그러한 신기술 쪽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 또 특히 반도체 업황에도 상당히 조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저 점유율표 보셨죠? 네. SK 하이닉스 HBM 점유율은 53%. 네. 그런데 마이크론이 9%였나? 53% 점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실적 살펴야 되고. 진짜 좀
좀 더러워 죽겠어요. 이 현실이. 그렇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가장 높은데. 예. 아유. 그래 지금 그러면은 일단 우리 박상희 위원께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뭐 시장은 조금 이렇게 어제는 좀 의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조금은 더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뭐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요 대책만으로 사실은 저희가 뭐 중국 경기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실질적으로 수요를 자극 또 재정 정책을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뭔가 수요라든지 투자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늘 나오다 이렇게 브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뭐 그게 큰 건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그 빈곤층한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현금을 예, 지급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도 보면 이전에 없었던 정책이기 예. 때문에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급해졌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만큼 올해 5% 달성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어떤 정책들을 좀 강구를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좀 상황을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돈은 풀어놓은 상황들이고 그 돈이 사실은 이제 순환이 돼야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그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든 뭐 기업들이 투자하든 이러한 어떤 그러한 선순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중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사실은 또 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과도하게 이전처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일련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양 조치라든지 또 행태 이런 거를 봐서는 그래도 중국이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하나 고민이 있죠. 이제 11월 미 대선에서 과연 누가 될지에 따라서는 중국이 조금은 이제 태도가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중국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중국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일본식의 디프레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어떤 뭐 장기 디프레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칫 정책적으로 실기 그러니까 너무 늦게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더라도 중국이 조금은 서둘러서 아마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중국 익스포저가 큰 기업이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예, 뭐 하단은 예. 지지해 줬는데 우리가 뭐 근데 과거에 뭐 소장님 경험처럼 중국이 지준을 내리면 뭐 우리가 뭐 폭발적으로 증시가 오르고 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는 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거는 예.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혜라는 거, 낙수 효과라는 부분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 경기가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중국 자체의 산업 자체가 워낙 네. 그 우리가 경쟁력 관계가 거의 이제 비등하게 올라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전처럼 큰 수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의 어떤 부진 자체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고 아마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 잠재는 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좀 안심은 하고는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또 좋아지고 그러면 원자재 또 가격이 그렇죠. 또 예, 오르고 들썩이고. 뭐 여러 들썩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뭐 과거에 비해서 중동 리스크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중동에서 계속 불편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자칫 잘못해서 뭐 서로 간의 전면전을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뭐 그것은 이제 어떠한 또 돌발 요인에 의해서 네. 상황은 상당히 좀 또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자체는 계속 물가 쪽에는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까지는 물가가 뭐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내년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가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어떤 생각은 저는 아직은 너무 좀 이른 생각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결국 물가가 2% 3%대에서 계속 등락을 하지 않을까. 그 얘기 자체는 올해는 연준이 그 충분하게 금리를 뭐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지만 내년 들어가서는 물가를 보면서 상당히 그 금리의 그 속도에서 상당히 조절을 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올해 자체는 상당히 4분기까지 연준의 어떤 빅컷이나 추가 빅컷 자체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내년 들어가서는 아마 그 금리 인하 속도 자체가 올해보다는 상당히 그 완만해지는
또 물가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패스로 갈 건지 경로로 갈 건지 자체는 다소 좀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에서 내년에 물가라든지 금리 추이는 내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23포인트, 코스닥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6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와, 오늘 호가 움직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6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0% 가까운 급등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1,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매출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 14%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증시 대표 대장주, 반도체 대장주인 두 종목의 또 훈풍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1만 2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04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8천 원이고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0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KB금융 어제 이제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1% 지금 호가에서는 반등이 예상되고요. 지금 78,900원, 포스코홀딩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7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6% 하락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호가에서는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2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0.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6천 원. 엔캠도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캠바이오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300원. 클래시스 오름세가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5만 3,800원이고 삼천당제약이 오늘 2%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4천 원. 휴젤 1.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24만 9천 원. 리노공업 역시 반도체 쪽 오늘 힘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 3% 강세 예상되고요. 20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와,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시장 상승을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보기에는 좀 아쉬웠잖아요. 시가, 종가. 사실 시가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종가에서는 뭔가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네요. 오늘도 반도체 주가 못 오르고 지수가 못 오르면 바보죠, 바보. 시장도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더 뭘 기대하겠습니까? 오늘도 못 가면은. 근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여러 가지 소외되는 측면, 예외될 수밖에 없는 측면을 앞서 또 설명 주셨다 보니까 뭐 기대를 적게 가져가는 게 멘탈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 의원님은 어제 어떠셨는지 몰라도 저는 어제 제 귀에서 제일 많이 들렸던 주식하시는 분들한테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정말 거지 같다. 이게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먼 시장이 그리고 좀 시장을 좀 부양해줘야 될 만한 어떤 정책 당국이나 정치권이나 할 것 없이 이 와중에 지금 숨이 넘어갈 판에 거다가 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살짝 보니까 또 더 들어올 돈은 없고 이 안에 있던 돈에서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또 갈아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 특히 이제 저희도 저는 주식시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화랑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기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건을 보더라도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수익이 높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뭔가 우리나라는 정책을 하지만 뭔가 조금 약간은 좀 미흡함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엇박자도 있고 지금 한은의 어떤 정책 다음 이제 10월 초에 한은의 금리 정책이
있지만 사실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뭐 동결할지 뭐 이러한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환경 자체도 사실은 이제 자금 이동 측면에서 말씀하신 자금 이동 측면에서 왜 하느니 금리를 못 올리냐라는 부분은 자금들이 대부분 다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로 다 쏠림을 하는 이러한 현상은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가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를 못 내리는 이러한 좀 애매모호한 상황들 자체가 증시에도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의견은 어떻게 박 의원님 어떻게 좀 한번 반론을 한번 제기해 주시. 저는 어제 밸류업 지수에서 KB금융이 제외된 걸 보고 하나금융지주도 빠지고. 네,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은 연초부터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주가 측면에서도 반응을 했던 게 KB금융이었고 하나금융지주 이런 네. 쪽이었어요. 또 실제 그쪽에서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한 이후에 그 취지에 맞는 어떤 그 회사에서의 그 은행에서의 의지 표명도 있었고 자사주 매입 등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빠지고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었던 데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책이라는 게 상식에 부합하고 설령 그렇게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고 나서 루머에 사고 소문에 사고 뉴스나 팩트에 팔고 하는 시장 속성상 빠질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어제 그거는 제가 봐서는 너희들 헛짚었어 이거예요. 너희 KB금융 너희들 헛짚었어. 이거는 우리 마음이야 이거예요. 이게 정책입니까? 이제 뭐 제가 참네. 뭐좀 완전 주주들 그 투자하신 주주들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뭐 특히 이게 밸류업 지수에 뭐하고 코스피 200하고의 상관관계가 제가 얼핏 들었는데 기자분한테 상관관계가 거의 0.9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코스피 200하고 뭐가 다르냐? 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라는 어떤 예.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은 이게 뭐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뭐 야심차게 해서 여러 가지 업종도 넣고 기업도 넣으면서 했지만 결국 그것은 뭐 기존에 있는 지수와는 큰 차관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추가적으로 보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사실은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는 게 너무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죠. 네, 밸류업을 하려고 예. 하면 그러니까 알짜를 사실은 모아놓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락하고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해야 사실은 정말 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고 또 자금도 그러한 것들에서 반응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게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업종도 사실은 너무 많은 상황들이어서 과연 정말 외신에서 평가하는 것이 이 정말 밸류업인가라는 쪽에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현대차가 또 살짝 그거 한데 동시효과에서는 예. 어제 또 모건 스탠리가 GM하고 포드까지도 또 갈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주가에 악영향을 준. 모건 스탠리가 요즘 아주 오냐 하니까 신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 반도체 또 겨울 타령은 좀 얘들이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반도체를 제가 전문적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사실 이제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직 겨울은 아닌다라는 겨울은 아닌데. 여름을 조금 지나고 있는 정도인 상황들이지 그게 바로 이제 겨울로 갈지는 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뭐 미국의 경제 예의주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기술 혁신 사이클 자체가 뭐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어떤 사이클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내년에 들어가서 더 그것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관련 이러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러한 쪽은 뭐 이전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식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개장하기 전에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시장 상승 이끌었던 나스닥 아니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쪽은 또 계속해서 힘이 좀 좋다라고 보세요? 예, 뭐 지금 엔비디아도 자체 또 힘을 얻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주목이 되는 테슬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이나 GM이나 포드 뭐 현대차까지도 이제 뭐 좀 모건 스탠리 자체가 좀 약간은 예. 톤다운을 했다라는 부분에 뭐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우리가 그동안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졌고 예. 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어떤 계획들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대세는 뭐 전기차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예.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는 거의 테슬라가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
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이 매그니피 얘기 저희 개장하고 좀 아,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6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다우지수는 42,000선이 좀 깨진 상황에서 이제 나스닥은 좀 잘 버텨준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한 상황이고 그리고 테슬라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당 25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장 마감 이후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로 일컬어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죠. 시간에 걸려서 급등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 강세가 예상이 되죠. 일단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1% 이상 올라갑니다. 2,630포인트. 코스닥도 0.6% 상승합니다. 76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호가보다 그럼 좋습니다. 3% 강세입니다. 64,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8% 이상 올라갑니다. 178,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6% 떨어집니다. 41만 1,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림세 104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1% 약세네요. 24만 9,500원. 기아도 0.7% 떨어집니다. 10만 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8% 상승합니다. 53,800원이고요.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9% 올라갑니다. 37만 8,500원. 그리고 KB금융이 1.1% 상승합니다. 7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흐름 좋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합니다. 지금 17만 8,600원이고 알테오제는 지금 보합권으로 33만 500원. 에코프로가 1% 상승합니다. 9만 원이고요. HLB가 2.7% 약세 8만 6,100원이고요. 엔캠은 0.4% 올라갑니다. 19만 8,9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합니다. 10만 1,000원이고요. 클래시스 0.75% 올라갑니다. 5만 3,900원. 삼천당제약이 1% 올라갑니다. 13만 2,900원이고요. 휴젤도 1% 올라갑니다. 24만 7,000원이고 리노공업이 2.9% 상승으로 2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흐름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반도체, HBM 관련주, CXL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이쪽 모두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윙이 10%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500원 선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YC도 8% 강세입니다. 14,500원. 한미반도체도 5.9% 상승합니다. 11만 2,800원이고요. HPSP 3.2% 올라가고 DIT도 각각 4%, 5% 강세입니다. MK전자도 2% 이상 올라가고요. PSK홀딩스도 6% 이상 강세입니다. 제우스, 워트 다 올라갑니다. 오늘 HBM 쪽 그럼 굉장히 좋고요. 온디바이스 AI 쪽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4% 이상 올라가고요. 유니퀘스트, 제주반도체도 4% 이상 상승합니다. 각각 주가는 4,800원, 그리고 13,230원. 칩셋미디어도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4% 상승으로 13,42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 관련주들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반도체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려아연 최근에 뉴스 많이 접하셨죠. 고려아연하고 영풍 주가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가 66만 원에서 지금 75만 원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4% 강세, 73만 4천 원. 지금 공개 매수가가 75만 원이거든요. 영풍도 3.9% 올라갑니다. 38만 3,500원. 오늘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609억 원, 41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98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70억 원, 28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77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삽니다. 2,963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규장 3시 30분, 전일 3시 30분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 환율은 5원 상승한 1,33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달러는 다시 또 올라가네요. 네, 36원에 예. 개장했는데 그리고 금방 또 이렇게
상승폭을 줄이네요. 지금 다시 이제 뭐 33원대 초반 뭐 이렇게 왔고 위안이 그동안에 상당한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 이제 증시하고 같이 그거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저거 딴 거보다 어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나온 데일리 캔들이 너무 큰 음봉이라서 뭐 기술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불길하다 싶었는데 오늘 이 장이 도는 거 보면서 조금 확신을 가집니다. 좌우지간 안 매겨줘요. 어제 보니까 개장 초에 우리 개인들이 바깥 분위기 좋다고 해서 콜옵션 이런 쪽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네. 개인 쪽 이런 쪽에서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상방 베팅을 하니까 그걸 갖다 그렇게 밀어버리네요. 그래 뭐 어제 살짝 개장초 봤던 2,660 그 근방이 뭐 기술적으로 말하면 200일선인데 그거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거 열면 또 2,700 트라이하고 하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싶은데 뭐 또 지수 갖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너무 또 상방으로 또 트라이하면 또 안 매기주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바깥 분위기 봐서는 오늘은 뭐 특별한 반전 없이 가도 되지 않을까 한번 싶은데. 네. 앞서 이제 그 말씀해주신 내용 조금 저희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7 예. 유효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다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요. 예. 뭐 각국마다 상황은 다르고 뭐 과거처럼 우리가 뭐 같이 좋아지는 이러한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데는 좋고 나쁜 데는 나쁜 이러한 상황들이고 또 업종별로 보더라도 좋은 업종, 나쁜 업종이 분명히 이러한 차이를 보는데 제가 매그니피션트 7을 강조드리는 거는 네. 결국 지금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어떠한 그 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다 승자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의 어떤 흐름을 다 대변하고 그것을 가장 선두에 쓴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승자 독식 게임 자체가 앞으로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그러한 M7 어떤 이러한 주가의 흐름 자체, 아까 말씀 테슬라도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조금 흐름 자체가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어지간한 업종들이 다 뭐 오른다고 볼 수 있고 조금 이제 약한 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 제약 쪽이 좀 이렇게 차익실이 나오는 그런 흐름 같은데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 그나마 이 장에서 이렇게 수익률 측면으로 볼 것 같으면 어느 섹터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기술적 이러한 쪽을 좀 좋게 보고 기술적으로. 예, 좋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실적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수출 지표인데 네. 수출 지표에서 가장 좋은 지금 그 흐름을 나오고 있는 거는 당연히 뭐 반도체라든지 뭐 IT 이러한 쪽에서 수출 증가율이 가장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도 사실은 뭐 수출 증가율이 여전히 좀 좋은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도 사실은 조금 양호한 실적들을 좀 내놓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움직이기 시작하는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2차 전지 쪽도 이제 슬슬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말 독일에서 그러한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고 예. 뭐 이러한 식으로 좀 이런 전기차 캐짐 현상, 그러니까 수요 둔화 현상 자체가 좀 진정이 되고 테슬라 자체가 좀 힘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2차 전지도 조금씩은 좀 이제 바닥은 좀 치고 올라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급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네. 하지만 조금 좀 바닥은 좀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사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자리를 어느 정도 좀 대신하는 양상이었거든요. 최근에 또 많이 오른 감도 있는데 외국인들도 좀 꾸준하게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어떨까요?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예, 금리 인하 수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또 이러한 그동안 조금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분에서 방어주의 어떤 성격도 분명히 이제 제약주는 갖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네. 조금 이러한 흐름 자체가 좀 상승적으로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 주춤했던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러한 기술주 자체가 상당히 조금 반등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제약주 자체는 조금 어떤 관심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출업체, 수입업체에 따라 뭐 상황이 다르고 또 뭐 바라는 바도 다르고 각자 이제 포지션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거죠. 뭐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야 환율 오르면 환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테고 각각 이렇게 입장은 다른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이 질문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의원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목에서 한 1330원 근방에서 원화가 좀 강해지는 게 좋습니까?
약해지는 게 좋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약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화가 약해진다. 예. 환율이 좀 더 올라가도 괜찮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려 저희가 930원, 그러니까 원화는 환율 자체가 930원 정도인데요. 예. 과연 우리나라하고 일본 경제 펀더멘탈 주가 흐름을 뭐 주식시장도 포함해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나은 게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930원이라는 환율 레벨대가 적정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하다못해 100엔당 1,000원은 가야 1,000원 된다. 같지는 갈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까. 그러면 지금 144.57, 1,445원. 그러니까 우리가 1,400원 하면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지금 각국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뭐 남이 눈치를 보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결국 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러한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꼭 인위적으로 뭐 원화를 절하시킬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냥 뭐 원화가 약세가 된다고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우려하게 좀 볼 필요는 저는 분명히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저도 의외에 조금 생각하는 게 위안화 강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계속 안 좋다 하면서 위안화가 지금 거의 어저께 여객 환율이 7위안을 잠시 하회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을 차원에서도 아마 위안화 강세를 유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가. 이러한 것들이 각국이 필요에 따라서 각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환이라는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는 유지한다. 특히 일본 엔화 환율도 우리가 뭐 금리 올리면서 뭐 130엔 바로 갈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일본의 뭐 이번 뭐 자민당 총재 선거도 뭐 있고 해서 앞으로 일본의 통화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 때문에 다시 좀 엔화가 좀 약세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원이 뭐 지금 뭐 1,200원 가는 게 좋고 1,400원 가는 게 뭐 나쁘다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 자체는 조금은 좀 저는 잘못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하고 채권하고 금 어떻게 보세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런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요? 뭐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시려면 이제 채권 쪽이 가장 이제 여전히 뭐, 매력이 있어요? 매력적인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앞으로도 예정돼 있다라고 보게 되면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채권에 대한 어떤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자체는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사실 높이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고요. 돌려서 얘기하면 상승 룸이 그렇게 많지는 지금 봐서는 이렇게 뭐 이미 금리가 많이 네, 떨어졌고 선반영된, 선반영이 된 예. 부분들이고 미국 경기가 침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물가 자체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2% 이하로 떨어지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면 예. 이제 국채 금리 자체도 크게 떨어질 룸 자체는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연준이 앞으로 최소한 뭐 100bp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100bp 이상의 어떤 금리 인하를 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채권 쪽은 뭐 그런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금 가격 역시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계속 조금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비중을 좀 뭐 적립식 비슷하게 좀 갖고 가실 필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적립식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ETF 뭐 적립식으로 매달 사는 어떤 예. 형식으로 이제 금을 사는 방법도 하나 있을 테니까요. 뭐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금 투자 부분을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뭐 주식은 글쎄 뭐 보시는 분은 다른데 저는 뭐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사실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주고 또 경기 침체 부분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지금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좋은 국면에서는 뭐 어느 뭐 자산의 어떤 비중을 예. 줄인다 뭐 이러한 개념보다는 좀 뭐 조금은 좀 균형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뭐 세미나를 다니시거나 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 여기서 그냥 한번 파바박 해보겠습니다. 즉문즉답 한번 해보시죠. 지금 IM증권이든 박 의원님 개인적이든 간에 연말 지수 얼마 보십니까 하면 어떻게 답하십니까? 저는 한 2,700 정도 생각합니다. 2,700 정도. 지금 오늘 삼성전자 64,000 뭐 700원, 6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연말에 75,000원 가능? 삼성전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뭐 178,000원, 뭐 600원, 178,000원, 600, 700 왔다 갔다 하는데
연말에 20만 원 가능. 뭐 하이닉스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하하, 그러시다. 삼성전기 뭐 전고체도 뭐 개발했다고 하는데 웨어러블 요거 지금 13만 8천 원인데 요거 연말에 15만 원 가능?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목을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죠. 네, 제가 네. 그래요. 네, 좀. 네. 아,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 그러면은 이제 미증시 이제 나라별로 또 이제 구성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예. 그래도 국내 쪽보다는 미증시가 조금 더 유효하다. 예, 뭐 아까 제 예외주의를 말씀을 예외주의. 드렸듯이 예외주의, 미국 예외주의. 미국의 네. 어떤 경제 어떤 성장이 이전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뭐 성장률 수준이 아니라 성장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봤을 때는 저는 뭐 여전히 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지역은 뭐 미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인도라든지 이러한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네. 네. 그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뭐 흐름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 결국 뭐 중국을 뭐 대체하는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입지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인도 시장이 뭐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나쁘지 않은 시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 빠져있던 우리 시장 오늘 반도체가 살려줍니다. 마이크론 호실적 훈풍을 타고 양지수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4% 상승하면서 2600선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2643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51% 상승합니다. 현재 770선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0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관도 1,565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3,08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쪽이 삽니다. 274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155억 원, 개인이 5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비철금속과 전기장비 업종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장품 섹터 그리고 해운과 자동차 업종은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반도체의 날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실적 풍향계로 꼽히는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련 테마들 일제히 올라가는데요. 특히 마이크론은 올해와 내년에 제조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제품이 이미 매진됐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HBM 관련주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가 23.17%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8,020원이고요. 테크윙도 10.03% 급등합니다. 3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C가 6.57% 상승하며 14,280원. IMT 역시도 21.5%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11,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SK 하이닉스도 7.74%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178,200원입니다. AI 시장을 이끌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8.4% 상승합니다. 거래가 11,090원이고요.
오킨스전자도 7.31% 강세로 5,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6.77% 상승합니다. 13,74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TLB까지도 5%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3,300원입니다. 반도체 공정의 새로운 기술로 꼽히는 유리기판 쪽도 오늘 상승세 보여줍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는 캠트로닉스가 3.9% 상승하고 있고요. 기가비스가 4.12% 강세입니다. 거래가 44,400원. 필옵틱스가 6.02% 올라갑니다. 19,9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YC캠도 4% 넘는 오름세로 18,420원. HB테크놀로지가 3.19% 상승하며 2,58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주입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같이 가는 전선 쪽도 오늘 강세 기록 중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구리 가격 상승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선주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KBI 메탈이 5.1% 올라갑니다. 거래가 3,290원이고요.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1%대 상승세 기록 중이고 일진전기가 3.76% 상승합니다. 거래가 22,050원입니다. 대원전선도 오늘 1.27% 상승하면서 3,0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반도체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2차 전지 섹터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하단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업황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반도체를 일부 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담기 시작하면서 호재에 대한 반응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47만 대를 기록할 전망치를 내면서 추정치 46만 대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3분기 호실적 달성과 세계 분기 만에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테슬라의 반등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 모두의 최근 반등을 좀 이끌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일몰됐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전기차 판매도 내년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GM 등이 전기차 투자를 다시 앞당긴 점도 수요 둔화 우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문제되었던 국내외 전기차 화재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 가능성을 앞당기는 투자 확대와 삼성전기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소형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으며 대표격인 미국의 테슬라도 30%가량 그리고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등도 2달 동안 30%가량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의 일부 빈자리를 당분간 2차 전지가 메워주는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에 긍정적인 외부 환경이 조성되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관련주 중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에코앤드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배터리 소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을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캐파는 한 40톤 정도에 불과하지만 27년에는 800톤 그리고 2030년에는 2만 톤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 이전에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이 2027년에서 30년 사이로 좀 보고 있었으나 최근 화재로 인해서 LG엔솔도 BMS 사업 확대를 결정했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도 최소 1, 2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8월 저점 이후에 우상향 반등 추세가 지속 중이고 8월 말 전고점까지 위치해 있으며 거래량 동반과 함께 전고점 돌파 시에는 6만 8천 원 부근까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어서 5만 4천 원에서 5만 2천 원 정도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손절가는 4만 7천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6만 7천 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앤드림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리튬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 전고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IRA와 유럽 핵심 원자재법 규제 강화로 인해서 수혜가 좀 가능한 부분이고 그동안 전고체 조달은 중국에 90% 이상 의존했지만 규제 정책에 따른 탈중국화로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청주의 전고체 공장 증설 완료 후에 5천 톤까지 양산을 시작하며 100% 가동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말도
또는 이제 내년 초까지 예정된 3만 톤가량 새만금 공장 증설도 예정돼 있고 2030년까지는 10만 톤까지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도 개선세를 좀 보이면서 올해 2분기 분기 실적 흑자 전환을 달성했고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새만금 공장 증설 완료 시에는 가파른 실적 상승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적으로도 3만 원에 머무르던 주가는 최근 2차 전지 회복세와 함께 올해 6월 정고점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4만 4천 원에서 4만 1천 원 정도의 지지력이 확보된다면 5만 원대 후반까지 1차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오늘 장 후반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의 반등세는 좀 지속이 되겠지만 오전 고점이 벌써 와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빠른 상승을 좀 만들어내긴 부족한 모습인데요. 연준의 B컷 이후에 중국 정부의 지준율 인하와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반등 분위기는 지속되겠지만 정책 효과가 이제 경제 지표로 바뀌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의 증시 부진함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업종별 부익 부유 빈익빈 장세 그리고 종목별 장세는 조금 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8월, 9월 급락 이후에 견고함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 제약이나 화장품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2차 전지는 최근 2분기 실적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 실적 호전감이 있는 조선중공업 정도가 후순위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로는 이제 딥페이크나 신재생 에너지 정도로 압축해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원자재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원자재 중에서 구리와 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B컷에 이어서 중국도 이제 본격적인 돈풀기에 나서면서 주요 금속들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 구리 가격 10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사실 구리가 한 번 또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영향의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 연준이 이제 정책 금리를 50bp 정도 내리면서 금융시장 내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통화 정책 여력이 좀 확대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아무래도 구리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화면에 그래프도 나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구리를 비롯한 비철 금속들이 5월 20일 무렵에 이제 고점 찍고 한 7월 말 8월 초까지 쭉 밀리다가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저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중국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조금 더 이제 비철 금속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심수빈 애널리스트 보시기에 이 부분 장기적인 경제 회복에 이번 중국 부양책이 통할 것이다 안 통할 것이다 조금 이렇게 썰이 엇갈리는데요.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중국 경기를 직접적으로 보는 이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정부가 부양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정책 금리를 좀 내리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대해서 높아진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은 분명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7월 말에도 이미 인민은행이 한번 금리를 내렸던 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실물 지표 회복으로 연결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계속해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뭐 최근 중국의 뭐 실업률 상승이라던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적인 대응이 좀 많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의 이제 과잉들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다 함께 같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중동 긴장감도 여전하고 연준이 또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만큼 또 금에 주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온스당 2,6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금 비중 늘리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가격 같은 경우는 추가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 시 들어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 3년 동안 금 가격을 좀 견인을 했던 건 중앙은행 수요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ETF나 이제 투자 수요가 좀 메이크업 해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동 긴장감도 좀 커지고 있고 11월 초에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전자산 수요는 꾸준히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월 초부터 해서 좀 조금 포트폴리오를 단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아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5월부터 한 7월 말까지 정도의 낙폭에 구리만 하더라도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벌써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더 갈 수 있다.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반짝 상승 아닌가. 벌써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번 지금 여기서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사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급등락이 좀 심할 수 있는 시장은 분명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레인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레인지의 변화라는 거는 결국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 뭐 경기 침체 우려라던가 이런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충분히 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공급적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코로나 이후로 발생했던 급격한 재고 유출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뭐 연중 저점 수준까지 또 내려가는 것들을 사실 배제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정말 낮은 원자재 가격을 좀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 같은 이제 원자재 가격 급락은 결국 어떤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들이 좀 동반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상속세 개정을 두고 정치권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남의 얘기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보이는 빚보다 더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자,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또 이제 고물가 또 고금리 상황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 경제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상속 쪽에서도 경기 불황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이나 빚 모두 다 물려받지 않겠다라는 의사이고요. 네. 한정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국에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 결정하는 것인데 이런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만 5만 6천여 건에 달했고 이것은 최대화 경신을 한 수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 5년 새에 그 증가폭도 가장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속 포기가 급증한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고금리 기조라든지 아니면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결국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물론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 선택하는 옵션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물려받겠다 이렇게 승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재산과 빚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조건부로만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완전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해당 절차는 개인에게 한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시는 분들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인 전부가 상속 포기 신청을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1순위가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 네. 3순위가 형제 자매이고 4순위가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라서 조카나 삼촌, 이모, 고모, 사촌 형제들까지 전부 다 이제 법정 상속인이 되는데 1순위가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2순위에게 빚이 넘어가기 때문에 1순위부터 4순위 순위에 있는 일가족 전체가 상속 포기 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요. 한 명이 상속을 승인하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빚을 한 명이 이제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의사 결정이거든요. 예. 따라서 대신에 이제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정리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한정 승인 결정을 받으면 그다음 상속인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명만 상속인 중에 한정 승인을 받으면 2순위, 3순위, 4순위는 상속 포기 신청을 결국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손쉽게 좀 빚 정리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그 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분들은 이제 빚 걱정은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1순위에서 한정 승인을 받게 네, 되면은 네. 다음 순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모든 상속 순위자가 한 번에 정리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상속을 받는 것이긴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하면 예. 건물의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좀 환가해서 빚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환가하는 과정 중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양도 소득세 등 이런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기 이거 좀 그겁니다만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 직계 비속하고 존속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인데.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네. 자녀냐 손자녀. 밑으로. 네, 맞습니다. 자녀나 손자녀, 네. 거기가 비속, 직계 네. 비속. 네, 맞습니다. 직계 존속이라 하면 부모 세대. 아, 위로.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뭐 빚이 얼마나 있고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면은 좋은데 이게 다 유가족들이 그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예.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상속을 받을지 예. 아니면 포기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부모님의 뭐 자산 상황이라든지 부채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융 채권이라든지 금융 부채가 가장 관건일 텐데 이것들은 결국에 상속인들이 일일이 보험사나 은행에 찾아가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예.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에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그 돌아가신 분의 금융 채권이나 채무를 상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조회 범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예금, 대출, 보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 내역 같은 것들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세하게 돌아가신 분의 금융 채권이나 채무 관계를 알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뭐 증권사나 보험회사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좀 활용해 보신다면 재산 상황들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신청하신 이후에 일주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에 해당 결과를 문자로 전송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상속 재산을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금감원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동네 주민센터도 네,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상속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이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종신보험 같은 거 우연히 네. 나중에 밝혀졌다. 이런 경우 이 보험 받을 수 있습니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는데 네네. 상속을 포기하신 분들이 사망보험금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포기했는데 내가 만약 상속재산을 모르고 수령했다. 이렇게 네. 되면 상속 포기의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속인의 지위에 서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재산과 이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보험 가입을 해두고 보험금을 납입한 다음에 내가 사망한 이후에 누가 이 보험금을 수령할지 수익자를 지정해 놓습니다. 네네. 이때 이 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해 놓았다면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보험 계약 체결이라는 계약상 효력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상속 포기하더라도 상속 가능한 재산 그럼 종신보험 말고도 또 있나요? 네, 종신보험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상속인이 공무원이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또한 그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이제 취득하는 자기의 고유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유족들이 이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들이 받는 유족연금도 마찬가지로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분쟁이 많은 것들이 퇴직금이거든요. 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이 퇴직금도 고유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케이스는 회사의 단체 협약 또는 뭐 내부 규정으로 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퇴직금을 곧바로 유족한테 지급한다라는 어떤 내부 규정이 있다거나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서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자체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들 문제에 좀 휩싸였을 경우에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원이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급식 판례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어떤 조언들을 듣고 수령을 고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이 이제 한테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의 상속분을 줄이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제가 사례를 하나 예, 드리는데요. 이 사례가 조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네. 이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력가 A 씨가 있었습니다. 예. 이 재력가 A 씨는 B 씨와 결혼을 했고 아들과 딸을 슬하에 뒀습니다. 이 아들과 딸은 또 갑을병정이라는 손자녀를 낳아서 어허.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B 씨가 사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처가 사망을 하고 예. 이 A 씨가 X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X 씨와 재혼을 한 지 3년 만에 이 A 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상속 재산에 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X 씨와 자녀인 C, D 씨는 상속 재산을 두고 이제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 좀 것입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상속 재산이 35억 원이었는데 이 C 씨와 D 씨는 어떻게 하면 이 새어머니 X 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실제 사례입니다. 예. 유튜브랑 그 네이버를 좀 검색을 해보고 예. 지식을 좀 쌓은 다음에 어떤 걸 발견했냐면 자신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손자녀인 갑을병정에게 상속분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은 직계 비속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X 씨의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이게 거죠. 다 n분의 1을 해야 돼서. 네,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X 씨는 7분의 3을 가져갈 수 있고 C 씨와 D 씨는 7분의 2씩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직계 비속의 숫자를 늘려서 갑을병정이 만약에 받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X 씨의 상속분이 11분의 3으로 줄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갑을병정이 각각 11분의 2씩 가져가는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C 씨와 D 씨는 상속 포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전 판례대로라면 이 C 씨와 D 씨의 어떤 전략이 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근에 어떻게 판례를 바꿨냐면 네. 만약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상속인으로 있는데 그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자녀에게 상속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 배우자한테 다 간다? 네, 맞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르고 이제 옛날 정보들을 수집해서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자신들이 계획했던 건 수포로 돌아갔고 단독 상속으로서 그 X씨가 다 재혼한 가져가네. 배우자가 모든 상속 재산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상속 포기 결정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하게 되면 취소나 철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허. 따라서 뭐 사기나 강박 아니면 착오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받았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포기가 한 번 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포기 결정을 하실 때에는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명확한 정보 아래 좀 시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이거 대충 알고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게 힘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을 맞습니다.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이게 사실 이제 세대 생략 증여인 거잖아요. 뭐 네. 세대 생략 이제 상속 포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세대가 생략된 거고 증여도 요즘 절세 방법으로 세대 생략 증여 많이들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할증 과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절세가 되는 거예요? 네, 절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절세되는 건 아니고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절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 네네. 텐데요. 결국엔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를 해주는 경우를 바로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를 거치면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손자녀에게 갈 때까지. 네네. 근데 이제 세대를 생략하기 때문에 한 번의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 예. 이 때문에 할증 과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 할증 과세는 증여세의 30%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래 증여세 플러스 여기에다가 할증 과세를 더 매기겠다라는 것이 이제 세대 생략 증여에 관한 할증 과세인데요. 만약 네.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20억 원 이상을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이 할증 과세는 40%까지 올라갑니다.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절세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면 만약에 조부모가 10억 원을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증여세율 30%거든요. 10억 원 이하는. 그러면 증여세 30%를 매기게 되면 증여세가 약 2억 1,800만 원이 산출이 되고요. 이 자녀가 해당 그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뺀 7억 2천만 원을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또 1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엔 결국엔 총 3억 5,8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10억 원을 자녀에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가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증여세 30%에 할증과세 30%를 더해도 결국에는 2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뭐 한 7,800만 원 정도가 그러네요. 절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두 번에 나눠서 낼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합산 과세 기간이 10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9년 전에 10억 원을 증여를 했다. 그런데 또 내가 10억 원을 증여하겠다. 그럼 총 그 증여 금액을 20억 원으로 봐서 세율이 올라갑니다. 40%로. 그런데 이제 손자녀 같은 경우는 합산 과세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좀 증여 계획을 세우신다면 또 절세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팁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세대 생략 증여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또 오랜만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벌써 SK하이닉스가 그러네요. 뭐 상승폭 계속 유지가 되네요. 어허, 예. 선물 10,000개가 넘어가네요. 네. 거래소에서. 네, 좀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